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3월 4일 월요일입니다. 자, 절기는 참 정확하죠? 지난 겨울의 추위는 매서웠고 눈도 유난스레 많이 내렸는데 3월이 되자 날씨가 한결 푸근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흐르다 보면 앙상했던 겨울 나뭇가지에도 새싹이 돋겠죠? 저희 이탈남도 봄맞이 새 단장을 했습니다. 이미 고지에 들인 대로 오늘부터 시즌2를 시작합니다. 2달여의 준비 끝에 내놓은 시즌2인데 애청자 여러분의 평가가 어떨지 궁금합니다만 매사 성실히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저희들의 진심과 열정이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자, 광고 듣고 시즌2의 문을 열겠습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이탈남의 메인은 역시 탈탈 인터뷰죠. 이 그날그날의 이슈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이른바 뽕을 빼는 탈탈 인터뷰. 자, 오늘의 주제는 벼랑 끝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오늘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강도 높게 야당에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정면으로 맞받아치기도 했고요. 지금 이른바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 수석 부대표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네. 오늘 뭐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는 보셨죠? 발표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좀 세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렇더라고요. 예, 문희상 근데 비대위원장도 상당히 강도 높게 또 받아쳤어요. 네.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담화문이 사실상 최후 통첩이라고 받아들이고 계시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요즘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청와대에서 그 대변인이 몇 차례 이야기하고 네. 그런 속에서 나온 거죠. 네.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강도나 이런 걸로 보면 거의 뭐 최후 통첩 비슷한 그런 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 이야기하는 도중에 절대로 뭐 양보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하고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는 좀 많이 다르세요. 네네네. 이게 누가 저 대통령의 눈과 귀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건지. 네. 지금 시대에 무슨 언론 장악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MBC 언론 장악이 지난번에 바로 전 정권인 이명박 정권에서 그 최시정 방통위원장이 언론 장악하느라고 얼마나 그 사회가 시끄러웠습니까? 네. KBS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도 그런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언론 장악 문제는 역시 사회적으로도 아주 뜨거운 화두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시대에 무슨 언론 장악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다르신 것 같고요. 네네. 또 ICT를 잘 발전시키는 게 지금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ICT라는 게 정보통신 기술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세계 1, 2위까지 가던 그런 산업인데 네.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 ICT를 네 군데로 쪼개버렸어요. 네. 경제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예. 방송통신위원회 이렇게 해서 네 군데로 갈라지면서 ICT 생태계가 무너져서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문제와는 이게 사실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네. 그 다음에 법령 재정권, 네. 그리고 방송 광고, 네.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예. 통신과 방송이 융합됐다고 해서 방송이 갖고 있는 아주 고유한 고유한 업무 중에서도 이 방송의 독립성과 관련돼 있어서 중요한 인허가권이나 법령 재정권, 방송 광고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ICT가 성공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되질 않습니다. 자,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 중의 핵심은 이 방송 주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바로 이 문제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 우원식 그 부대표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좀 더 들어가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텐데 야당은 정부가 방송을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 채널 주제를 모두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고 뉴미디어 방송 사업자가 보도 방송을 하는 것은 지금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네. 그래서 방송 장악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상파 종편 보도는 방통위에 놓기로 한 건 맞고요. 네. 뉴미디어는 지금 보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방에 가서 케이블 TV를 보면 보도를 다 합니다. 예. 그리고 방송이라고 하는 게 방송법 6조를 보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 이 보도는 그렇다는 거고요. 네. 이 구항에 보면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단체, 특정 집단의 정책을 공표함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네.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 균형감 유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방송법 그 6조의 구항이거든요. 네. 모든 방송이 공정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예. 그 TVN에서 하는 텔레토비 있잖아요. 네네네네. 예, 텔레토비 그 오락 프로인데 지난 대선 과정 동안에 얼마나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까? 예. 그 새누리당에서도 막 항의를 하고 예. 그 텔레토비 중에 박근혜 후보를 묘사한 사람이 네네네. 말 표현이 나쁘다는 등 뭐 이런 거. 네. 물론 지상파입니다만 SBS에서 하는 힐링 캠프 네. 그거 보도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선 후보 뭐 박근혜 대통령도 나갔었죠. 예, 그러니까 연예 오락 그러니까 물론 그 지상파입니다만 지금도 방통위에서 앞으로 바뀌어도 방통위에서 합니다만 네. 연예 오락 프로 그러니까 연예 오락 프로라는 게 공공성 공정성이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 SO 지금 이야기하는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에 그렇죠. 대한 인허가권은 네. SO라고 하는 사업자인데 이 SO 사업자는 여러 개의 그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채널을 가지고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한테 채널을 임대해 주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채널 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채널에다 줄 수도 있고 나쁜 채널에 줄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널 배정권이 매우 중요한데요. 네. SO에 대한 인허가권을 장관이 갖고 있다. 예. 그러면 이 권력이 언제든 지금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방송 장악하려고 마음 먹은 장관이 들어오면 채널 배정권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인허가권을 그렇게 장관 밑에다 두어서는 안 되고 네. 그것을 합의제 기구인 네. 합의에서 처리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다 둬야 예. 그것이 방송 장악이 안 된다. 네. 저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 장악 의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진정성을 믿습니다. 네. 그렇지만 방송 장악할 수 있는 수단이 그 손으로 들어가면 예. 중간에 장관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네. 그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은 네. 언론의 자유 또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요. 그런 점에서 그 주변에서 박근혜 대통령께 잘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오늘 조간 보도까지만 놓고 보면 어젯밤에 계속 여야가 이제 협상을 했고 그래서 네. 이제 쟁점이 되는 게 IPTV하고 SO 지금 말씀하셨던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상당한 의견 접근까지 본 것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네네.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거의 근접했었던 겁니까? 타결 직전까지 갔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합의문을 다 쓰고요. 네. 밤 10시 10분에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4시 만나서 서명하기로 예. 하고 합의문까지 다 작성을 했는데 그랬습니까? 그 바로 직전에 예. 다시 전화가 와서 어디 청와대에서요? 아니 청와대에서 온 건 아니고 새누리당에서 와서 예. 우리가 이야기한 거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쟁점은 그래요? 뭐냐면 예. SO의 인허가권과 예. 법령 제정권입니다. 네네네. 아침에 이양구 대표와 그 김기현 수석 그리고 저하고 박기춘 대표가 넷이 만나서 한참 토의를 했는데 네. 그때 사실 의견이 접근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SO의 인허가권을 방통위에 그대로 두고 예. 처음에는 법령 제정권을 이양구 대표가 그러면 법령 제정권을 미창부로 보내면 어떠냐. 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면 네. 법령 제정권을 갖고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예. 법령 제정권을 보내는 건 안 됩니다. 네. 특히 인허가권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게 법령 제정권인데 네.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한참 토론을 하다가 결론을 낸 거는 소관부서를 나누니까요. 예. 방통위로 남게 되는 거는 그 방송법이나 이 관련 법 중에 방통위가 관장한다는 거를 표기를 하고 네. 미래창조과학부로 가는 거는 미래창조과학부로 그 법령 제정을 하기로 하고요. 네. 양쪽이 합의하지 못하거나 또 공통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으면 합의해서 그 법을 관장하기로 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의문 내용을 다 정리를 해놓은 상태인데 네. 그 한 5분, 10분 정도 남겨놓고 그 새누리당에서 이 법령 제정권을 넘겨주기로 했던 건데 예. 그렇게 안 돼 있어서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바꿨죠. 잠깐만요. 여기서 그러면 합의문 작성까지 갔는데 거기에 이양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참여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 대표들도 다 보고 해서 예. 바로 사인 직전까지 갔는데 그러면 이양구 원내대표보다 높은 쪽에서 틀어버린 거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네. 그게 한 10시 남짓 되거든요. 예. 그 시간대쯤에서 청와대에서 누가 그 국회로 왔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예. 보도에 의하면 저 정무수석께서 이정현 정무수석이요? 예. 왔다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났더라고요. 그래요. 자, 그러면 그 합의문 작성까지 갔는데 마지막으로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이 틀어버렸다라는 이야기는 네. 지금 그조차도 합의문에 그 포함됐던 그 내용조차도 양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는 깔려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야기한 게 법령 제정권에 대해서 네. 법령 관리하고 예. 재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소관 부서별로 나누고 네. 안 나눠지는 거는 양 기관이 합의하자. 네. 이거를 틀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합의문 작성까지 갔는데 새누리당하고 청와대가 틀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 일련의 연속 과정에 어떤 다른 정치적 그 포석이 깔려 있다고 파악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이게 이런 정국 또 정부가 출범했는데 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네.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지고 좀 통과시켜 볼까 했던 거 네. 아닌가. 예. 그런데 그것을 청와대에서 확인하고 예. 다시 원위치로 돌려보낸 거 아닌가 예. 하는 그런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우원식 그 부대표의 추측을 기초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에도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네. 국민을 위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라고 딱 못 박아 버렸습니다. 네.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게요. 정말 답답한데 예.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정부 조직은 인수위에서 구상할 수 있습니다만 네. 이게 37개의 법으로 국회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이게 국회의 소관입니다. 예. 행정부와 국회가 다른 거, 입법부가 다른 거는 그래서 달리하는 거거든요. 네. 행정부가 하고 싶어도 국민들이 그것들을 보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기관에서 지금 있는 조건까지를 다 감안하고 네. 국민적 상태 이런 것들을 다 봐서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은 누가 내더라도 예. 자기 자신한테 만족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또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국회가 여야가 협의해서 예. 국회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예. 완벽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예.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도안이면 뭐라는 거죠, 예, 지금? 그러면 거기에 국회는 없는 거죠. 네. 여야는 없는 거고 특히 야당은 없고 야당을 지지했던 국민은 없는 거거든요. 예. 국민을 위하는 것이
방송사의 인허가권을 대통령 밑에 장관한테 보내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건지 네. 아니면 여야가 모여서 합의하는 방송통신위원회로 보내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네.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히려 저는 이렇습니다. ICT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여정부까지 세계 1위에서 3위 정도 됐습니다. 경쟁력이. 네네네. 근데 지금 17위, 18위까지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 ICT를 잘 모아서 정말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여정부 때까지 한 군데로 모여 있었던 ICT가 네 군데로 쪼개졌거든요. 네. 지식경제부에는 소프트웨어 산업, 네. 문화관광부에는 디지털 콘텐츠, 예. 행정안전부에는 정보, 예. 정보통신위원회 통신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근데 지식경제부에는 이게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지식경제부에 소프트웨어 정보 보안이라고 하는 큰 산업이 안 넘어갔습니다. 예. 문화관광부에는 디지털 콘텐츠 한 70%쯤 되는 게임 콘텐츠가 안 넘어갔어요. 네. 행정안전부는 정보기획은 넘어갔는데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 통합전산센터 이런 것들이 잘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네. 한 반 정도밖에 모으진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을 가져간다는 구실로 방송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ICT를 잘 모으기 위해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런 기능들, 산업들을 모으겠다 하면 저희들이 정말 발벗고 나서서 도와드릴 겁니다. 네. 그렇지만 통신을 끌고 가겠다고 하면서 방송까지 끌고 가서 이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까지 다 가져간다면 네. 그거는 저희가 막을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리고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하고 면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 거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 또 나옵니다. 청와대의 면담 요청에 응해달라. 예. 또 나오는데 아니 한번 만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만날 수 있죠. 만나는 거는 이제 지금의 이제 국회가 네. 옛날 뭐 군사독재 시절처럼 대통령이 불러서 지시하면 따르고 네. 그런 국회가 아니잖아요. 예. 그럼 대통령하고 만나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토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어제 저희가 안 간 것도 그런 건데 그 대변인이 나와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가이드라인을. 네. 그리고 절대 양보 안 된다. 음. 뭐 요번에 꼭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국민을 위해서 이거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나자고 하면 예. 저희 가서 주장해봐야 소용없다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 들러리밖에 안 된다라는 예, 판단이십니까? 그러고 뭐 하러 가겠습니까? 두 번째는 만나기로 하면 그 이쪽 만나러 갈 사람들한테 사전 양해도 좀 구하고 시간도 좀 알아보고 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변인을 통해서 공식 제의가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연락이 전혀 없었습니까? 제가 박기춘 대표한테 확인했더니 네. 대변인이 발표한 시간이 11시인데요. 예. 박기춘 대표한테 비서실장님께서 전화하신 게 11시 2분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자 이제 그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 업무를 넘기느냐 마느냐의 어떤 그런 이 사안의 본질, 정책적인 문제가 되는데, 근데 또 정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거기서요. 예,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을 넘기는 것이 아니고요. 네 물론 이제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해야 지금 되겠죠. 방송 중에 예, IPTV는 인허가권과 법령 제정권을 제외하고는 다 넘겼고요. 네, 그리고 이 뉴미디어, 네. 그러니까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보도 PP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성 비보도 PP는 또 다 넘겼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양보안을 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의 컨텐츠에 관한 부분은 다 넘어갔고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인허가권, 네, 법령 재개정권, 예,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몇 가지 업무 이런 정도 남기고 방송도 다 넘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 정치적인 측면 말고 정치적인 측면이 있는데, 자, 그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새로 출범한 정부를 좀 야당이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줄 수는 있는 거 아니냐. 야당이 너무 뻣뻣한 것 아니냐. 이렇게 그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데 부담을 안 느끼십니까? 글쎄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저희도 정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금처럼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네.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안 되고 그리고 대통령도 나와서 저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데 네. 저희들도 돕고 그렇게 하고 싶죠. 예. 근데 정말 우리가 이건 내놓을 수 없는 게요. 방송도 다 넘겼는데 예. 방송 인허가권은 경제적 가치로도 그게 ICT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저희 야당 또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60년 우리가 민주주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네. 그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체가 언론의 자유고요. 예. 언론의 자유 중에 또 핵심 요체가 방송인데 네. 방송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 그런 조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내놓는 겁니다. 이건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상당히 산업적 측면을 강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산업적 측면을 주되게 보다 보면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세계 경제 흐름도 있고 뉴미디어의 흐름도 있는데. 그런데요. 예. 우리나라 ICT 산업 전체가요. 네. 371조거든요. 예.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32조에서 8.7%입니다. 네. 정보통신기기, 컴퓨터 등등해서 다 이게 266조고요. 네. 71.8%입니다. 네. 방송통신 서비스는 72조로 19.5%입니다. 네. 근데 이 방송통신 서비스의 구성을 다시 보면 통신은 45조고요. 네. 방송은 14.5조입니다. 예. 요거를 전체 산업 대비해 보면 ICT 전체 산업 중에 3.9%입니다. 예. 여기에서 지상파는 방통위에 남기고 다 결정이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IPTV와 뉴미디어에서는 컨텐츠 부분은 미창부로 다 넘어갔고요. 네. 남아있는 것이 지금 인허가권, 법령 제정권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이것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 되는지 이거 다 빼고 나면 ICT 전체 산업 중에 정말 1%도 안 될 겁니다. 그래요. 이거 가지고 미래창조과학부 만드는 게 이게 없으면 의미가 없다든지 네. ICT를 키울 수 없다든지 예. 이런 게 너무 과장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는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키스디라고 하는 국책연구기관이죠. 예. 그런 기관에서 예. 나온 자료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로 이게 주변에서 뭘 잘못 얘기해서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예. 돕고는 싶은데 우리가 내놓을 수 없는 거를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 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요 부분을 제외한 예. 우리는 요거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제외한 모든 정부 부처는 다 통과시키겠다. 네. 분리해서 처리하는데 요 예.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통과시킬 테니까 예. 그거 가지고 정부 구성해서 우선 하시고 예. 요 부분은 합의가 안 됐으니까 너무나 민감하고 예민하고 네. 경제적 가치가 저희는 별로 안 되어 보이지만 민주주의의 원칙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내놓지를 못하는데 네. 청와대에서는 이게 경제적 가치가 정말 무지무지하게 크다고 하시니까 네. 그건 좀 따져보고 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정부 조직은 다 출범시키고 합시다 이렇게 제안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받겠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또 지금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돌연 사퇴를 선언을 하면서 한마디 남겼습니다. 네. 이것도 그대로 읽어드리면 대통령 면담조차 거부하는 야당과 정치권 난맥상을 지켜보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지켜내기 어려워졌다. 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야당을 직접적으로 딱 겨냥을 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떻게 네. 받아들이십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분이 조국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장관 맡아서 하겠다 하는 마음, 그거는 그 속마음이어서 제가 어찌 말할 수는 없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협상 중인 일을 가지고 네. 지금 어젯밤까지 타결 가능성까지 거의 5분 전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네네. 다투고. 네네. 그렇게 하고 여야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 무슨 저희 꿈이
산산조각 나고 뭐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는 마음을 접겠다. 이렇게 얘기는 좀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가 마침 이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예. 제가 여러 가지를 뭐 준비하고 있는데 예. CIA 자문위원이라는 것 때문에 논란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 IMF 때 조흥은행에 5천억 투자한다고 밝혀서 언론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요? 예. 예. 근데 조금 전에 투자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철회해 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IMF 때 청담동에 들어와서 건물을 샀더라고요. 그때 부동산이 폭락할 때죠. 예. 폭락할 때 건물 샀고 그 이유도 그 인근에다가 장인 뭐 배우자 1,000명으로 큰 건물을 3개를 구입을 했고요. 네. 그러다 그 중에 한 채는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았는데 이런 거 부동산 투기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 제기가 돼 있고요. 네. 또 이명박 시장 때 이분이 벨 연구소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억을 받으면서 5년 동안 MOU를 체결해서 서울 벨 연구소를 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5년 동안 특허를 하나도 내질 않았어요. 200억을 줬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네. 그런 거에 비하면 벨 연구소에는 뭐 3만여 개의 특허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문제고. 이거 하면서 MOU를 이명박 시장 때 체결하면서 조건에 미국 정부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기자재나 설비, 기술도 한국으로 반출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을 넣었는데 이거는 FTA에서도 아주 독소 조항 같은 건데요. 예. 제가 이혜영 교수, 한신대 이혜영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연구 계약에 이런 요구를 남기는 건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미국 국적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이런 걸 볼 때 참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지명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 포기 절차를 밟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직도 시민권 절차를 밟질 않아요. 그러면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퇴할 만한 사람이 사퇴했다. 의원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각한 검증 대상인데 사퇴하면서 야당을 공격하고 하는 거는 그건 참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담화 발표되고 여야 협상은 중단된 상태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어제 그 문제 가지고 아직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직은 뭐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5일 내일이죠. 네. 그 처리 시한을 그렇게 못 박았습니다. 이제 그 2월 국회가 끝나는 시점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회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답답한 건 알고 저희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자꾸 하시니까 야당 발목 잡는다는 비난 여론이 점점 커지고요. 네. 그래서 그 정부 초기에 이렇게 발목 잡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 안 되면 전체는 다 통과시키고 이 부분만 더 협상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도 협상력으로 보면 전체를 다 붙잡고 있으면서 협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새 정부가 출발하는데 우리가 뭐 쓸데없이 발목 잡을 생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내줄 수 없는 거를 달라고 하니까 오해받기도 싫고 또 정말로 발목 잡고 싶지 않고 그래서 나머지 모든 법을 통과시켜서 나머지 모든 정부 부처는 구성을 하자 이겁니다. 경제가 정말 시급하니까 그 경제부총리도 임명하고 안보가 심각하니까 안보에 관한 장관들도 다 그 정부조직법 통과시켜서 하고요.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걸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걸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두 개 과, 방통위 2개 과 가지고 20개의 정부 부처를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건데 이건 뭐 몸통이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고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더 걸린다 하더라도 그 민주당 입장에서 이것이 마지노선이라고 설정한 것은 끝까지 고수할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방송의 인허가권을 장관한테 보내는 거는 이건 완벽한 방송 장악입니다. 법령 개정권을 가져가는 거는 방송 장악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켜왔던 민주주의 원리와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할 수 없습니다. 그 원칙에는 그 일점의 변화도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이탈남 시즌2로 새롭게 문을 여는 요일별 고정 코너.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이걸 편제를 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에게 익숙한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이 군사를 축으로 돈과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깨알같이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예 이제 그 터줏대감으로 이제 눌러 앉으셨습니다. 저희 이탈남에 소감이 아니, 어떠십니까? 예, 글쎄 역시 이것도 뭐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이라고 보고 열심히 적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김종배 우리 선생님과 저는 네. 아주 숙명적인 관계가 되어가는 거 아닌가. 보니까 학번도 같더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러니까 예, 이거- 동일 인물인 줄 이거 알고. 절대로 이 정실 캐스팅이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닙니다. 예. 뭐 우리 김종대 편집장이야 뭐 이탈남이 배출한 스타 가운데 한 분이시고 워낙 또 검증이 되신 분이니까 이 코너 잘 꾸려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예비역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죠. 네, 지금 보면은 육군 참모총장 출신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자마자 발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네, 그다음에 남재준 국정원장 내정자, 네. 그다음에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 경호실장. 세 네. 명 모두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죠. 그렇죠. 참여정부 시절에 육군 총장이 3명이 있는데 이 3명이 전부입니다. 그런가요? 예, 다 참여정부 때였습니까? 다 참여정부 초기 육군 총장이 남재준 현 국정원장 내정자. 예. 그 다음 번이 김장수 현재 그 안보실장 내정자. 네. 그 다음에 총장이 바로 그 박흥렬? 박흥렬 경호실장. 이 3명이 예. 이 선후 관계로 해가지고 나란히 참여정부 3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 명은 팀워크 상당히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 근데 자체로만 놓고 보면. 예, 이제 뭐 출신들이 비슷비슷하죠. 이 중에서 남재준 그 김장수 두 양반은 또 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라는 직함도 공유해 오, 저기 예, 예. 선후인 관계고. 네. 그다음에 합참 작전본부장도 선후인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스가 똑같아요. 오. 예, 그다음에 박흥렬 그 경호실장 내정자는 주로 인사 전문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육군에서 이제 육군본부에서 그 인사통으로 주로 네.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예. 결국은 육군본부에서 다 같이 성장하면서 대외부서를 유사하게 거친 네. 말하자면은 어떤 인식과 사고와 그 경로가 거의 유사한 사람들이죠. 그래요. 자, 그런데 육군 참모총장 출신들이 안보실장, 국정원장, 경호실장에 앉았다. 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자, 거기다 이제 국방부 장관까지 거기도 이제 그 참여정부 때 연합사 부사령관 네, 네, 출신 네. 이렇게 해서 어떤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제 그 국가의 어떤 최고 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어떤 협의체거든요. 네. 이 중에 거의 반에 육박하는 인사가 전부 육사 출신, 예. 참모총장 출신,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들로 예. 구성이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육사 25기부터 육사 28기까지 선후배 관계로 또 짜여져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어떤 그 동질성이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예. 이제는 뭐 육군본부가 권력을 창출하는 줄기세포가 됐습니다. 도대체 육군 오. 거쳐서 이제 뭐 국정원, 국방부, 청와대까지 다 점령하는 그야말로 육군 전성시대, 육군이 어떤 권력의 요람이 된 거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팀워크가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자,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육사 출신들이 주요 지기자로 임명이 되면 네. 그 부하 측근들도 다 옛날에 데리고 썼던 또 육사 출신들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은 신문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 수조까지 이제 그렇게 포진이 됐을 때 이건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청와대는 육군본부 2중대, 국정원은 육군본부 3중대, 예. 경호실은 4중대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일한 문화가 그 이렇게 그 저기 형성이 되니까 네. 이런 동질화된 어떤 그 문화 속에서는 그룹 싱킹이라고 하죠. 예. 그 집단 사고의 어떤 그 가능성이 대단히 커지는 거죠. 바로 거기서 안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비둘기파와 매파가 같이 공존을 하면서 서로 견제를 해주고 어느 한쪽으로 쏠려가는 것을 또 제어해 들어가는 것들이 필수적인 게 안보 분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하물며 예.
우리나라 국방부 합참도 육사 선후배들로 계단식 보직이 돼 있는 네. 말하자면 육군 패권주의 때문에 군대도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하물며 예. 이 국가적인 주요 지리를 다 싹쓸이했다. 아, 안보 관련 직위를. 예. 이렇게 됐다면은 이건 문제가 예. 좀 심각해진다고 봐요.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 서해에서 안보 위기가 왜 생겼느냐? 바다에 대해 잘 모르는 육군 출신들이 합참에 합참 의장부터 합동 작전 과장까지 부장, 과장, 처장을 다 육사 선후배들로 네. 계단식으로 되는 바람에 네. 서해에 뭔 작전이 일어나면 지휘를 못해요. 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것 때문에 안보 위기가 많이 악화됐어요. 예. 그러면 그 군 내에서도 하물며 이런 육군 패권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정보, 작전, 그다음에 인사에까지 이르기까지 네. 군령과 군정의 육군 패권주의가 문제가 되는데 네. 이걸 국가적으로 확장시켰다는 의미예요. 예.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 양반들은 평생 그 지상군 작전에 대해서 지상군 문화에 익숙해 가지고 네네. 어떤 그 군을 바라보고 북한을 바라봤던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무슨 유연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 어떤 국가 위기 관리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테이블 위에 올라오고 정책 결정자는 그 중에 가장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렇죠. 이걸 위기 관리라고 하는데 네. 똑같은 방향으로 차려 열중시하고 오와열을 맞춰서 진행돼 오면 그 조직력, 일관성이야 뛰어나겠지만 네. 효율성이야 높겠지만 예. 어떤 정책 대안들에 대한 고려가 편중되고 예. 한쪽으로 쏠리겠죠. 이게 군사 작전 분야라고 한정을 해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이 세 명이 사실은 뭐 이제 경호실장은 약간 조금 뭐 한 걸음 뒤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북 정책을 조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대북 정책에 있어서 어떤 양상이 나타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남재준, 김장수 이런 분들 제가 다 잘 아는 분들입니다. 네. 네, 한때는 같이 근무도 했었고. 아, 예. 그 대부분 제가 아는데 물론 개인별로 성향이 약간씩은 달라요. 아, 그래요? 예, 비교적 평양에 2번 가봤던 김장수 장관은 좀 유연한 편이고 네. 평양에 안 가봤던 남재준 전 총장은 좀 경직된 편입니다, 사실은. 아, 가보고 안 보고의 차이인가요? 그 사람의 그 경험이라는 거, 그렇죠. 그 체험이라는 거는 철학을 바꿉니다. 그렇죠. 옛날에 월터 시라라는 미국의 우주 비행사가 아폴로 7호를 타고 난 뒤에 우주에서 육안으로 전쟁하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의 야간 전투가. 그래요? 우주에서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밤에 섬광이. 아, 예. 그게 베트남전 야간 전투예요. 예. 그것에 충격을 받아 돌아와가지고 그 냉전의 신념에 가득 찬 군인이 평화운동가로 전향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같은 전쟁이라도 예. 어떤 맥락에 배치해서 예. 어떤 철학적인 체험을 통해서 인식했느냐에 따라 사람의 세계관은 바뀝니다. 물론 그렇죠. 평양에 2번 가보고 정상회담에 배석하고 네. 남북 장관급 회담을 해봤고 이러면 아무래도 달라요. 네. 그러나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기존 철학을 바꾸지 않으면서 보완적인 어떤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고요. 예. 이런 점에서 그렇지 사실은 그러나 뿌리 그 색깔은 여전히 어떤 지상군 문화에 입각한 북한에 대한 강압적인 어떤 전술 그리고 또 주적 개념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주적 개념 유지 예. 그다음에 어떤 북에 대해서는 어떤 안보 중시 네. 이래서 모든 것은 안보에 혼란이 있으면은 어떤 대북 정책 변화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 북한하고 뭐 경제 협력을 한다. 또 뭐 서해에서 뭐 공동 어로 구역을 한다. 이 자체는 나쁘게 안 볼 겁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해군의 대비 태세나 우리 합참의 어떤 위기 관리에 자칫 혼란을 줄 수 있다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안보 우선이란 건 그런 겁니다. 예. 다소 안보에 손해를 볼 수 있으나 예. 더 큰 이익이 있다면은 가고자 하는 게 어떤 전향적인 우리가 주장한 대북 정책이라면 이 군이 바라보는 안보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큰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안보는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예. 여기에 자칫 혼란이라도 주면 갈 수 없는 거죠. 근데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안보실장도 있고 국정원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외교장관도 있고 통일부 장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 통일부가 있는데 통일부는 아시다시피 개점 휴업으로 지금 5년째 영구 용역만 발주하는 부서가 됐어요. 별로 힘이 없죠, 사실. 예. 부처에 예산 쓸 데가 없으니까 전부 용역비로 돌려가지고 학자들 살판 났죠. 아, 그렇습니까? 예, 북을 예. 만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통일부는 개점 휴업. 예. 그다음에 외교부는 뭐 육자 회담을 했습니까?
오히려 뭐 유엔 안보리 가서 뭐 발표만 하고 대북 네. 응징 외교만 했고 네. 한중 관계 저렇게 만들었고 물론 지금은 잘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는 어떤 지난 5년간은 어떤 남북 관계를 군이 주도했죠. 국방 정책이 그걸 끌어갔다고 봐야 돼요. 네. 국방부를 앞세워 대북 정책을 지난 한 거예요. 5년이란 게 MB 정부 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군 출신들이 더 많이 진출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일경 계중에는 어떤 그 북에 대한 유연한 대북 정책을 주장하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모였을 때 네. 질량이 커지면 중력도 커집니다. 어떤 집단 사고라는 것이 이게 뇌와 뇌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집단을 이루면은 그렇죠. 거기에서 조금 더 극단화된다는 게 우리 조직 이론의 어떤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직 논리가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다 이분들의 그 부하에다가 네. 다 육사 선후배고 남의 집에 밥숟가락 몇 개 있는지도 다 아는 서로 그런 집단들인데 네. 그러면은 뭐 저기 더군다나 이 중에서는 이제 그 지난 참여정부에 한이 맺힌 분들도 있거든요. 네. 총장을 어떤 그 상당히 그 불행하게 마치신 분이라든가 아하. 이러다 보면은 거기에 어떤 색깔론적인 이런 어떤 성향이 강화가 되고 네. 또 대한민국이 공산화될까봐 지금도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니까 예. 그 내일 모레 사흘이면 공산화될지 모른다는 이런 그 저기 망상에 시달리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 진짜로요? 진짜예요. 누군데요? 그거는 저기 그 좀 아까 그 강경하신 분인 그분인데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스탠스도 결국은 안보의 그 안보 우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가늠이 될 수 있는데 네.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따로 한번 짚어보면 그 짚어보도록 하고 네. 그 이야기의 물길을 한번 이쪽으로 가보죠. 자 김장수, 남재준, 박흥렬 모두 현직에 별을 달고 있다가 간 게 아니라 예비역으로 있다가 간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그 예편을 한 다음에 네. 자 이렇게 본다면 예비역의 이른바 정치 세력화 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유심히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의 이 인사 스타일은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군사 엘리트주의의 부활입니다. 아, 예를 들자면 그 시절 권위주의 개발 독재 시대에는 군이 가장 스마트한 효율적인 조직이었어요. 아니 그 다른 나라도 보면 이제 그렇죠. 개발이 덜 된 상태에서는 보통 이제 군이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러면서 그 우리 사회 가장 스마트한 조직이라고 자부하던 조직이고 실제 엘리트들입니다. 네네네. 이 사람들이 이제 군뿐만 아니라 정계, 관계까지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껄핏하면 장관하고 이랬죠. 장관도 하고 유신 사무관이라 그래서 예. 아예 그냥 예, 고시까지 다 내보냈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를 거의 다 군의 조직력과 효율성으로 관리했던 군사 엘리트주의가 지금 부활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는데 예. 이제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일관성이 있고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그걸로 따지면은 이만한 집단이 없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런 어떤 그 정치 세력화가 되는 어떤 이면에는 단순히 박정희 대통령을 답습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네. 우리나라 예비역들의 현재 방황하는 예비역 집단의 어떤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화 의도가 반영돼 있어요. 방황하는 예비역 집단요? 자, 우선 정년이 짧습니다. 예비역들이 대령이면 56세 옷 벗어야 됩니다. 계급 정년이 있죠. 예. 예. 56세면은 다른 부처 같으면 한참 이제 차관복급 이상으로 그렇죠. 진출할 텐데 그렇죠. 이 사람들 옷 벗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군이 되면 네. 지금은 그 보직을 연속으로 2개를 받아야 계급장을 달고 있는데 예. 보직을 못 받으면 자동 전역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아주 가혹하게 했어요. 예. 그러면은 장군이 오히려 보직을 못 받으면 동기생 대령보다 빨리 옷을 벗는 경우도 있어요. 아. 진급을 대기법은 50세 장군 진급을 하는데 예. 50세 장군 진급해가지고 보직 못 받으면 예. 대령 자기 동기는 56세까지 하는데 장군이 먼저 제대하는 이게 이제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회사 임원하고 비슷하구먼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고 조기 정년에 있다 보니까 사회 한참 재정 지출이 많은 나이에 밖으로 나옵니다. 이게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는 50대 문제하고 맥이 닿네요. 훨씬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20년 이상 장기 복무자가 군에서 3,000명 가량 배출이 연간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집에 와서 앉아 있어 보면은 군대에서 모시던 그 성질 진짜 고약한 개 같은 상관보다도 마누라가 더 무서워요. 예.
아들한테 그 컴퓨터 하는 거 보면 재밌어 보이거든요. 게임도 하고. 예. 야, 그 게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아빠는 이것도 몰라 하고 상대도 안 해줘요. 예. 집에 가서 앉아 있으면 바늘방석이고 밖에 나오면 말이죠. 지하철 타는 법도 몰라. 어떤 양반은. 그렇죠. 시청 예. 앞에서 길 잃어버린 지하철 못 찾고 출구도 못 찾아요. 일반적인 50대가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잖아요. 등산. 산에도 가고 국궁이라고 또 우아한 그것도 하는데 아, 예비역들은 예. 하는데 속에서는 내가 여태 뭐 왜 살았나 싶은 게 이제 인생 50대 나와가지고 말이죠. 지금 얘기하신 이 사성 장군들 같은 경우는 대개 나이 한 60 정도 돼 나오신 분이에요. 네. 그나마 가장 오래 한 군생활 40년 하신 분. 네. 최고 장수를 한 게 이 정도인데 예. 요즘 60이 나입니까? 나오면 애지. 예, 거기에다가 저 사단장 정도 마치고 나오신 양반들 제가 이렇게 저녁 자리에서 물어요. 사는 거 재미없죠? 그럼 다 고개 끄덕입니다. 예. 군대에서 대접받고 네. 길들여지고 거기에 순치된 문화가 있다. 사회 나오면 도대체 그 무슨 진돗개 꼬랑지 마냥 그 머리 물들여 다니는 애들 보면 이거 이해가 안 가고 손톱 물들이고 귀걸이하고 예. 우리 아들 딸도 저러나하고 차도 못 타겠고 심지어 자기 주민등록번호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자기 손으로 뭐 신고하는 걸 써본 적이 없거든요. 군번은 알아도. 전화도 심지어 당번병이 다 해줬다고. 와, 뭐 그러니까 이른바 사회 부적응을 넘어서 일상생활 부적응이군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사람들 교육시켜서 내보내야 돼요. 사실은 예.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데는 6주면 됩니다. 예. 군인을 민간인으로 만드는 데는 6개월 갖고 모자랍니다. 그 아, 사고방식 고치는데. 그런데 오호.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민간에 그 나와가지고 방황을 하는 과정에서 우후죽순처럼 저기 저 조직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었어요. 최근에 올수록.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정치권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우선 재향군인회가 있죠, 성우회가 있죠. 이건 뭐 법적으로 보장된 조직인데 예. 이거 말고도 뭐 어떤 모 육군 참모총장께서는 그 옛날에 용산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연구소로 변했는데 거기 가면 그때 육군 총장, 인사참모부장, 군수참모부장, 기획관리참모부장 다 있어요. 자기가 거느렸던 부하들. 네. 예. 그다음에 한때 그 성우회는 그 저 이상득 씨 그 동기생이었던 이종구 예. 그 유명한 옛날 전 국방장관이 국방장관들. 예. 그 성우회장 하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회 대부 아닙니까? 네. 성우회 가면 하나회 다 모여 있어요. 성우회가 이제 예비역 장성들 모임이죠. 장성들 예. 모임이죠.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근무 2년으로 몰려다녀요. 어. 옛날에 그 저기 지휘관과 그 부하 이런 예. 어떤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국방부에 김병관 장관 후보자 문제 돼 있습니다. 이사단장 출신이거든요. 네. 그 이사단 있을 때 그 참모장이 누구냐면 지금 육군 총장 하시는 조정환 총장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장관으로 오면 또 그 인맥이 이제는 이사단 인맥이 뜨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예편을 해버리면 사회에 적응하기도 쉽지가 않고 생활에 적응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게 되면 다시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근데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일종 하나의 어떤 정치성이 이제 강한 어떤 그런 단체를 만들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정치권하고 연결이 되고 이런 패턴을 그린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이유가 맞아 떨어지죠. 항상 정치 권력은 군인을 줄 세우고 싶어하고 네. 또 군 출신은 정치 권력에 줄 서고 싶어하는 네. 두 개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아주 군 인사를 망쳐온 주범입니다. 지금까지 예비역들에 의한 국방정책 관여죠. 네. 그게 바로 권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예. 볼 수 있겠고요. 또 정치인들은 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이런 조언을 필요로 하면서 군을 장악하고 싶어합니다. 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상호 맞아 떨어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정치 세력화라는 의미, 이제 군에서 이 예비역들이 나와가지고 유달리 정치권에 많이 온다는 건데 과거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네. 그러나 노무현 이회창 선거 때부터 두드러진 현상인데 그때 이회창 지지자들이 500명이 당시 한나라당에 입당 원서를 냈습니다. 예비역들이. 네. 예. 우리나라의 저 예비역 장군이 3,000명입니다. 예. 3,000명 중에서 뭐 어디 간 사람, 직업이 있는 사람 다 빼고 이제 고령이신 분 빼면은 나머지가 입당 원서를 전원이 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호. 이렇게 해가지고 몽땅 들어갔어요. 예. 그것이 이명박 선거 때 또 재현됐어요. 예. 그리고 지금 선거 박근혜 저기 선거에도 또 재현이 됐어요. 지금 남재준 국정원장 내정제도 캠프에 들어갔다는 양반 아닙니까?
그분은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경선할 때 들어가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2007년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때 그리로 들어가신 분이죠.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어떤 국가의 어떤 그 자기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또 자기의 안보 철학을 가지고 봉사하겠다. 전 네.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군의 어떤 각종 근무 인연 출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떤 그 내에서 파벌이 생기고 경쟁이 또 생겨요. 군 네. 출신들끼리. 네. 이런 과정에서 어느 그 출신이 어떤 권력에서 최종 승자가 되느냐가 향후에 이제 군사 정책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예비역들 사이에서 다시 또 이제 그 권력을 둘러싼 싸움이 벌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싸움이 벌어지죠. 오. 육해공군 간에도 싸움이 벌어지지만 육군에도 근무 인연, 유력자 중심으로 형성된 인맥이라는 게 있거든요. 파벌이 있다는 얘기네 결국은. 파벌이 있는 거죠. 오호. 그게 바로 우리 군내 파벌주의가 김병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자범의 원인입니다. 아. 무슨 얘기냐면 김병관 후보자가 이사단장 할 때 7군 단장 할 때 겪었던 일이 지금 야당으로 엄청나게 제보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김병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파벌 쪽에서 계속 정보를 흘리고 있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예비역 파벌주의의 그 산물인데 현역들하고 연결돼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김병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불이익을 보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네네네. 도대체 이사단 7군 단장 때 부대 안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야당 의원들이 그렇죠. 제보해 줬으니 아는 거지. 기무사 말고는 알 수가 없죠. 김무사가 준 것도 아니죠. 그렇죠. 이건 현역들이 더 잘 알아요. 아하. 자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 게 예비역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단체를 만들고 정치권과 연결이 되고 근데 또 현역에 있는 또 과거의 부하들하고 연결이 되어 버리면 네. 그러니까 군대가 결국은 정치에 그 오염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사회 어떤 민주주의하에서 군대의 가장 금기시되는 게 뭐냐면 한 번 정치에 오염되면 그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회 아닙니까? 그게. 하나회 같은 사조직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렇게 어떤 그 진국과 보직을 독식하는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굉장히 대통령 비호 아래 성장한 사조직이 하나회라면 네. 그 뒤에도 사조직이라는 것은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정도의 사조직은 아니지만 예. 유력자를 중심으로 근무 인연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 저 군맥 네. 이거거든요. 그것 플러스 고등학교예요. 서울고하고 경기고는 군내에서 유명한 갈등 관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서로 못 잡아먹어 난립니다. 그래요? 예. 오. 엘리트주의. 예. 광주고 일고하고 광주고등학교 그때 그 왜 저기 저 제일 유명한 광주 일고하고 예. 그다음에 광주고가 있잖아요. 좀 그 야구는 아는데 선동열의 광주일구와 둘 다 야구 잘했죠. 그렇죠. 야구보다 더 싸워요. 아 그래요? 경쟁. 군 안에서 또 고등학교 파벌이 있다는 거. 고등학교 파벌이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지역으로. 이야 그래요? 예. 우리나라 사회적으로는 지역 감정이 많이 완화되고 예. 선거 끝나면 다시 악수합니다만 예. 정부 그 중에서도 군에서 경우에는 이 고등학교 지역 인맥은 수십 년 누적만 돼봤죠. 좀 심각하네요. 저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하나회가 척결된 이후에 군내 사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 부분이 근절이 된 걸로 알고 있었었는데 네. 그렇지가 않다. 물론 그것이 하나회처럼 쿠데타를 일으킬 정도로 그러니까 이른바 정치 군인화되는 사조직은 아니지만 네. 근데 예비역이 매개가 돼서 다시 정치권과 현역을 연결하는 매개가 돼버린다면 지금 군내에서 꿈틀대고 있는 뭐 학연에 따른 네. 뭐 지역에 따른 이런 사조직이라고 하는 게 다시 또 그러니까 이게 정치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참 가슴 아프지만 말이죠. 우리 군의 가장 왜곡된 어떤 운영의 네. 어떤 그 한 단면이라고 하는데 역대 정부가 다 군을 줄 세우는 과정에서 네. 어떤 그 정식 지휘 계통이 아닌 어떤 정권 실세와 그 정권의 어떤 그 저기 색깔에 맞는 지역 출신 주로 지역 후배와 연결된 별도의 사적 라인들이 가동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 예. 이게 청산이 안 된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예비역들이 그 저기 정치권에 많이 입당 원서를 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호남 장군들은 따로 모여서 입당 원서 냅니다. 민주당에 아니죠. 그것도 새누리당입니까? 그것 때 한나라당이었죠. 예. 이명박 대통령 지지선언 1호 한 장군 그룹들 보십시오. 아, 이제 호남 장군 30명 모여서 그 이제 군인으로서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그런데 또 몰려다니는 게 또 호남은 또 따로 따로
미치겠네. 그런가 하면 호남 땐 또 영남 따로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파벌주의와 근무 이념 중심으로 해가지고 절대 그 조직의 속성이 안 바뀌고 이것이 그 고착화되는 이런 것들이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쭉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뉴라이트가 이제 많이 성하면서 보수 단체가 이제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 보수 단체 이런데 집회를 가버리면 군복 입고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물론 그 군복 입은데 별다른 경우는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네. 근데 이것도 결국은 방황하고 있는 예비역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다는 게 방황의 원인이에요. 어떤 불만입니까? 이런 게 있죠.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예비역들하고 토론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자기는 20년, 30년, 심지어 40년 국가에 충성했다. 예. 군인이라는 건 목숨을 담보로 한 직업이다. 네. 목숨을 걸고 충성했다. 그렇다면 마땅히 이 사회는 나한테 네. 응분의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군인연금 있잖아요. 군인연금뿐만 아니라 200만 원이 넘도. 예, 사실은 그런 연금이라는 금전적 보상보다도 제일 원하는 건 일자리입니다. 과거에 이래서 군사정권 때는 사실은 예편하고 뭐 대기업 이런 데로 갔죠. 갔죠. 그죠? 예. 지금도 일부는 갑니다. 예. 근데 그건 많이 적어졌고 대사도 많이 나갔는데 요즘은 그렇죠, 못 나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 사장 많이 가는데 요즘 별로 못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문이 다 닫혀버리니까 예. 그런데 이런 특권 의식이 있죠. 나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회 나오면은 제일 대접을 못 받아요. 우선 그 기업에도 군 출신들 영관급들이 취업하면은 그 여사무원들이 힘들어합니다. 우선 반말 찍찍하지. 그러니까 인격 무시하지. 명령이지. 예, 그다음에 저기 지하철 타는 법 가르쳐 줬는데 또 묻지. 예, 자꾸 무언가 부적응자처럼 하니까 여직원들이 싫어해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뭘 좀 불친절하게 대하면은 내가 이 군 출신인데 나를 홀대하는구나 또 이렇게 잘 삐져요. 예. 이게 이제 저기 사회적 소통 능력의 결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방황한다는 뜻은 뭐냐면 집에 가면은 이제 마누라가 군대 그 상관보다 더 무섭죠. 네. 애들 상대 안 해주죠. 예. 어디 그 사회 나가면 이상한 눈으로 자꾸 보는 것 같죠. 예. 이게 방황의 원인이 되는데 이건 뭔가 국가가 잘못되는 거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쳐서 그냥 대접받겠다는 특권 의식까지는 내가 그런저런 이해하는데 그 특권 의식이 바로 또 뭐 다음에 얘기하게 될 정관 예우나 이런 것의 어떤 비리의 원인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김병관 후보자 보십시오. 사회 나와가지고 자기 몸을 막 굴렸어요. 네, 네, 그렇죠. 무기중개 들어가고 예. 뭐 막 굴렸어요. 예. 왜 이렇게 되느냐? 그냥 누가 찾아와서 후배가 살살 꼬시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할 일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또 어디 그 직업군인들 직업교육 시키는 게 있어요. 네. 보훈처에도 있고 국방부에도 있는데 그거 한 몇 개월 교육 받고 나가지고 치킨집 열고 그다음에 퇴직금 날리고 이게 무슨 공식처럼 돼가지고. 네. 그러니 그 이제는 저기 보훈처에서도 그 취업 교육할 때 남편만 교육시키니까 사업 말아먹으니까 부부 교육으로 갑니다. 이제는 그런가요? 부인한테도 남편이 일할 때 감시를 잘하라고 이제는 부부 창업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하도 난리니까. 남편은 그 부대장이고 부인은 기무사 요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적절한 표현을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 예비역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전 체제가 시급하다고 보는 게 제도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단체 이런데 이제 그 예비역들이 이제 많이 참여하고 이러는 것도 이게 이제 어떤 자신의 삶에 빗대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계속 누적이 되고 네. 그러니까 사회와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이른바 소명 의식. 예. 좋게 표현해서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다시 이제 정치 사회 활동으로 귀결이 된다. 네. 일종의 악순환이네요. 악순환이죠. 근데 이건 군이 이래 만든 겁니다. 뭐냐면 군에서는 장기 복무자가 제대하기 전에 마지막 1년을 무급 휴가를 줍니다. 이제 적응하라고? 예, 적응하라고. 그게 직업보도반이라 그러는 겁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면 1년간 그냥 놉니다. 예. 그러면은 아직 현역 군인 신분이에요. 네. 그 1년도. 예. 근데 육군본부 같은 경우 보면은 한 몇천 명을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군에서 쓰던 핸드폰도 반납하고 이사 가버리면 연락두절자가 됩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연락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군인이 연락두절자고 행방불명자예요. 육군본부가 관리하는 체제가 없으니까.
그런 게 수천 명이나 돼요. 우리 저기 현역 장교 중에 네. 이게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한 얘기냐면 군인의 소재를 모르고 연락처를 모른다. 그 말이 안 되죠.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 그러면 무슨 좋은 교육 만들어 가지고 뭐 와서 좀 교육도 받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해줄라 그러면 안 오는 이유가 군에서 소집 교육 받을 그 지긋지긋한 기억 때문에 안 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그 예비군에서 이제 저기 그 교육을 받거나 민방위 교육 받으면 자주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많다는데 아무튼 아니 수면 보충하는데 그처럼 좋은 거 어디 있습니까? 예. 나오질 않아요. 예. 그러면 어디로 사라지고 없고 나중에 전역할 때만 한 번 나타난 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이분들이 장교로 인관될 때는 대통령 오죠, 국무총리 오죠, 국방장관 오죠, 군악대가 막 빵빠레 올리죠 해가지고 그 명예롭게 소위 인간했는데 예. 나갈 때는 한 놈도 안 와. 예. 군에서는 아예 연락 두절자로 분류돼 있고 예. 거꾸로 된 겁니다. 오히려 임관할 때는 조촐하게 하고 30년, 40년 근무하고 나갈 때 명예롭게 해줘야 정상적인 군대인데. 사실 그걸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고 존중을 해줘야죠. 예. 그러니까 나라에 헌신한 거에 대해서는. 고생한 거에 대해서는 예. 알아줘야죠. 네. 자존심을 충족.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군에서 방치를 해가지고 빙빙 돌리고 그다음에 유력자하고 잘하는 예비역들은 그 사이에 로비를 해가지고 국방부나 어디 공기업이나 어디 정치권이나 그 정보력으로 진출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 또 연줄이 작동이 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기 진출 잘하는 사람 보면은 요즘은 보면은 기무사 출신, 헌병 출신 이런 분들 정치권이나 군인 공제 외에 좋은 자리 다 먹어요. 기업에도 보면 다 기무 출신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심지어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 초선 둘이 기무사령관 출신입니다. 그 왜 정보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 저기 환영하는 이유는? 야전에 가서 얼굴 시커멓게 타가지고 참호 지키고 진지 지키면서 팍팍 낀 사람이 요령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예비역 현역 돌아가는 정보 수집하고 그다음에 비리 잡겠다고 쫓아다니면서 그나마 사회화된 사람이 유리하겠습니까? 뭐 물어볼 필요가 없네요. 정보가 많으면 예. 유력자가 또 찾고. 예. 이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심해지니까 정보력 좋은 놈이 진출하는 것이지 전문성 있고 자격 있는 사람이 진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군인은 야전이죠, 사실은. 야전이죠. 그렇죠. 그 야전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하는데 교량 역할을 해주는 국가 제도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쭉 그 방황하는 예비역을 짚어봤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현역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예편한 다음에 국가가 이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또 관리해 주느냐 관건은 예. 여기에 있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걸 하자고 그렇게 그러고 예산도 편성하고 다 했는데 네. 이 업무의 주도권이 보훈처냐 국방부냐로 10년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또 밥그릇 싸움입니까? 밥그릇 싸움. 아이고. 자, 군대 가기 전엔 병무청, 예. 군대 가서는 국방부, 예. 제대하면 보훈처예요. 네. 이거 정부 조직법입니다. 예. 그러면 보훈처가 국방부 보고 그 제대하는 군인들 명단하고 자력 이런 걸 다 내놔라. 우리가 네. 맞춤식 교육을 해주겠다. 예. 그러면 군대는 군사 비밀이라고 못 내놓겠다. 우리 인사자료를 왜 니들한테 주냐. 이 전쟁 10년. 아이고. 그 피해는 다 군인들이 보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장벽을 치고 각자 자기 업무라고 싸우는데 네. 이 갈등이 10년째 벌어지고 나니까 정책 발전이 안 돼요. 또 그러니까 부처 이기주의에다가 밥그릇 싸움이 또 일을 망치고 있는 거네요. 일을 망치고 그다음에 중요직위는 현역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자기는 천년만년 있을 줄 알고 제대하는 동기생 사정에 눈을 안 돌립니다. 이 군의 사고방식은 다윈의 진화론에 나오는 적자생존 사고방식입니다. 네. 엘리트는 자기는 살아남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낙오되고 뒤처지고 이 어떤 나가는 이런 동기생이나 선후배의 심정을 절대 모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심정을 아는 사람은 주요 정책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책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직업 보도반이라고 수천 명을 방치하고 있고 내보내면은 끝이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건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50대를 관통하고 있는 지금 이제 그 퇴출되고 있는 50대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범주에서도 얼마든지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사회 불안 요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이 코너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재밌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시간이 짧습니다 정말. 예. 근데 그 뭐 마음 같아서는 더 늘려서 가고 싶은데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또 이게 또 그 시간 또 제한도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아주 재미난 얘기 좀 준비 좀 해주시기 아유 바랍니다. 얼마든지.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탈남 시즌2 첫 방송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애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오늘만 가지고 평가하시기는 좀 이럴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전에 고지해드린 대로 매일 다른 내용으로 찾아볼 계획입니다. 뭐 오디오도 있고 그다음에 비디오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한 주 애정을 갖고 한번 쭉 지켜봐 주시고 평가는 일주일 후에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그 평가는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다시 부족한 부분은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새롭게 출발하는 이탈남 시즌2 첫날의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